한국, 중국, 일본의 그늘에 가려진 아시아의 작고 미개한 나라 아니야? 여기 한국은 후진국이라 주장하는 10년차 CNN 다큐멘터리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못해 한국을 취재차 방문했다가 인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모습을 목격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CNN의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일하는 38살 에단 콜린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동양,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 많았죠. 저는 CNN에서 10년 넘게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주로 서양의 역사적 영웅들, 특히 나폴레옹이나 넬슨 제독 같은 서구의 위인들을 다룬 작품을 만들어 왔어요. 제 머릿속에는 서구 중심의 역사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은 우연히 시작되었어요. 지난해 미해군 사관학교에서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강사가 세계 최고의 해군 사령관은 이순신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죠. 모두가 넬슨이나 님부스 같은 서양의 영웅을 언급할 거라 예상했는데 작은 나라 한국의 인물을 최고라고 한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에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소재를 찾는 프로듀서의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을 중국이나 일본의 그늘에 가려진 상대적으로 미개한 나라로 생각했어요.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글자를 보면 품질이 떨어질 거라는 편견도 있었고요. 게다가 저는 해외 취재 현장에서 겪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몇 년 전 중동 분쟁 지역을 취재하다가 폭발 사고를 당해 동료를 잃었고 그 후로 해외 취재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시아 취재는 더욱 망설여졌죠. 낯선 음식과 언어,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불안함이 컸어요. 그러나 회사에서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저에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취재해보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으나 제 경력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한 호기심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솔직히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도 이 취재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한국은 아마 시끄럽고 혼잡하며 기술적으로도 미국보다 한참 뒤처져 있을 거야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공항은 제가 봐온 어떤 미국의 공항보다도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입국 절차는 첨단 기술로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공항 내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죠. 처음으로 내가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고속도로와 도시 풍경을 보면서 제 고정관념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어요. 초고층 빌딩들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도시 시스템, 그리고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가 저를 압도했어요. 이것이 제가 자꾸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그 한국이라고? 믿기 힘들었어요. 서울에서 이틀을 머문 후 저는 취재의 주 목적인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찾아 통영으로 향했어요. 남부의 작은 항구 도시라고 들었기에 솔직히 말하면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낙후된 시골 마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통영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현대적인 도시 기반 시설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통영의 항구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전통 어선과 현대적인 요트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묵는 호텔에서 만난 지역 역사학자 김 교수님은 저에게 통영이 단순한 어촌이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수군기지가 있었던 곳이자 전통공예와 음악이 발달한 예술의 도시였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어요. 에단 씨,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사이에서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왔어요. 김 교수님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서양의 역사책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사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이 외부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이었어요. 다음 날 김 교수님의 안내로 저는 통영 한산도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이순신 장군이 가장 유명한 한산 대첩을 벌인 장소였죠. 섬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400년 전 이곳에서 벌어진 해전을 상상해 보았어요.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산도에 도착해서 이순신 장군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저는 거북선의 실물 크기 모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6세기에 이런 혁신적인 전투함을 설계하고 건조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거든요. 서양에서는 대포와 화약을 사용한 군함이 발달한 것이 18-19세기의 일인데 한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앞서 철갑 전투함을 운용했다니 놀라웠어요. 기념관 내부에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사본을 볼 수 있었는데 비록 한글로 쓰여 있어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정성스러운 필체와 매일같이 기록된 내용의 방대함에 감동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자신의 병사들과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라를 위해 어떤 헌신을 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통영의 작은 식당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경험했어요. 김 교수님이 추천해준 생선회와 각종 해산물 요리는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특히 김치의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처음에는 그 독특한 맛과 향이 낯설었지만 몇 점 먹다 보니 중독성 있는 맛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식사 후에는 소주라는 한국 전통주도 처음 맛보았는데 깔끔한 맛이 해산물과 정말 잘 어울렸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순히 맛을 넘어서 건강과 철학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종종 빠르고 편리한 패스트푸드를 먹지만 한국의 식탁은 정성과 균형, 그리고 건강을 중요시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다양한 색깔의 반찬들이 조화롭게 한 상에 차려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통영에서의 이틀은 정말 눈을 뜨는 경험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아가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계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서양의 역사책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위대한 영웅과 문화가 지구 반대편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죠. 다음 일정은 서울로 돌아가 한국의 현대적인 면모를 더 탐구하는 것이었어요. 통영에서의 경험이 이미 저의 선입견을 많이 깨뜨렸지만 아직도 한국의 현대 기술과 문화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정말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말이 사실일까? 그 의문을 안고 저는 다시 서울행 KTX 열차에 올랐어요.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열차가 3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데도 정말 부드럽고 조용했거든요. 미국 열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했고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점도 놀라웠어요. 우리 뉴욕이나 시카고에서는 기차가 20-30분 지연되는 게 당연한데 한국에서는 1분 지연도 큰 문제로 여기더라고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강남 지역의 호텔에 묵게 되었어요. 호텔에서 바라본 서울의 밤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듯 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의 화려한 조명과 한강을 따라 흐르는 아름다운 빛의 줄기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뉴욕의 스카이라인도 멋지지만 서울은 또 다른 차원의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IT 기업들을 취재하기 위해 강남의 테크허브를 방문했어요. 저의 가이드이자 통역사인 서지수 씨가 저를 삼성,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IT 기업들의 본사와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에단 씨, 우리나라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때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더 가난했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죠. 지수 씨의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국의 급속한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엄청난 노력과 의지의 결과였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역경을 극복하는 정신이 아마도 이순신 장군의 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인의 DNA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는 최첨단 기술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폴더블 스마트폰부터 인공지능 가전제품까지 미국에서도 아직 보지 못했던 혁신적인 기술들이 즐비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로봇 기술이었어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로봇들을 보며 제가 얼마나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서울에서의 하루는 저에게 한국의 현대적인 면모를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둘째 날, 저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며칠 전까지 한국을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걸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그 웅장한 규모와 정교한 건축미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특히 수백 년 전에 이런 정밀한 건축물을 지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죠. 궁궐 안내원분이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자격루물 시계와 앙부일구의 시계 같은 발명품들은 당시 서양의 과학기술과 견줄 만큼 정교했다고 해요.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 같은 뛰어난 과학자 군주가 있었어요. 그분이 한글을 창제하셨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역사적 깊이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서양 중심의 역사관에서는 동아시아를 단지 동쪽의 미개한 나라들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시각인지 직접 보고 느끼고 있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예술품들을 감상했는데 특히 청자와 금속공 예품의 섬세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유물들은 천년도 더 된 것들인데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은 현대 작품에 뒤지지 않았어요.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점심 식사 후 저는 지수 씨의 제안으로 젊은 역사학자 이준호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준호 씨는 이순신 장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였죠. 강남의 모던한 카페에서 만난 준호 씨는 30대 초반의 젊은 학자였지만 이순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위대한 점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분의 인간적인 품성과 리더십이었어요. 난중일기를 보면 장군님이 얼마나 병사들과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준호 씨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영어 번역본을 보여주며 몇 구절을 함께 읽어주었어요. 날씨가 몹시 춥다. 병사들이 고생이 심하니 마음이 아프다. 오늘도 전쟁에서 많은 적을 물리쳤으나 우리 병사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며 저는 이순신 장군이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깊은 인간애를 가진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깨달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17세기의 동양의 장군이 이렇게 상세한 일기를 남겼다는 사실이었어요. 같은 시대 서양의 군인들 중에서는 이런 기록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장군님은 마지막 전투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병사들의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였죠. 결국 그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것이 임진왜란의 마지막 승리가 되었어요. 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순신 장군의 희생정신과 나라를 위한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동시에 서양 역사책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카페에서 나온 후 저는 준호 씨와 함께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방문했어요. 높이 솟은 동상 앞에 서서 저는 이 위대한 장군이 남긴 유산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미해군사관학교에서 들었던 그 강연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올랐죠. 세계 최고의 해군 사령관은 이순신이다.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전략과 강인한 의지로 나라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정말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질 가치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며 저는 제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동양의 색다른 영웅 이야기를 소개하려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저 자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여정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밤늦게 CNN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작 책임자인 마이클이었죠. 에단, 한국에서 취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발견한 것들을 어떻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서구 중심적 역사관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 이순신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마이클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그는 회의적이었고 제가 너무 현지 문화에 심취한 것이 아니냐며 걱정했죠. 그리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극적인 이야기이지 문화적 성찰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취재 계획대로라면 내일이면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가득했죠. 제가 발견한 한국의 모습을 어떻게 다큐멘터리에 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CNN의 시청자들이 과연 이런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마이클과의 통화는 제가 직면한 현실적인 도전을 일깨워 주었어요. 제가 아무리 감동적인 내용을 만들어도 결국 그것은 시청률과 흥행이라는 냉정한 잣대로 평가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양심에 따라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런 내적 갈등 속에서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도 이순신 장군과 한국의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떠나기 전에 꼭 한산도 해전이 벌어졌던 현장을 다시 방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지수 씨에게 연락해서 계획을 말하자 그녀도 흔쾌히 동의해 주었고 우리는 서둘러 통영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지수 씨에게 CNN 본사와의 통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갈등에 대해서도요. 지수 씨,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 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들은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데 이걸 어떻게 서양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아직도 한국을 작고 미개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지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에단 씨, 진실은 항상 편견보다 강해요. 당신이 진심으로 느낀 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통영에 도착했고 곧바로 한산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깊은 이해와 경외심을 가지고 그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했어요. 한산도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 마침 지역 문화재단에서 준비한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순신 장군의 전투를 재현하는 작은 배들을 띄우고 있었죠. 비록 실제 크기는 아니었지만 그 장면은 400년 전의 역사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재현된 하객진 전술거북선 형태를 보며 저는 이순신 장군의 천재적인 전략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순신 장군이 그날 느꼈을 압박감과 책임감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해외 취재 중 폭발 사고로 동료를 잃었던 그 순간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위험한 취재를 피해왔고 안전한 스튜디오 작업만 고집했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런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최전선에 섰고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의 나라와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의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의 좁은 시각과 편견도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작고 미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깊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나라였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동양의 영웅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어요. 배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것은 깨달음의 눈물이자 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의 눈물이었죠. 지수 씨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에단 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사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있거든요. 통영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저는 제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이것은 단순히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외국인이 자신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구 중심적 역사관의 한계와 다양한 문화적 관점의 중요성도 함께 다루고 싶었어요. 통영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작은 해안가 식당에서 지수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신선한 해산물과 소주를 즐기며 우리는 한국과 미국, 동양과 서양, 그리고 문화적 편견과 이해에 관해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에단 씨,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수 씨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요. 가장 큰 것은 편견의 위험성이에요. 저는 평생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과 지혜를 놓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한국은 제게 그 눈을 뜨게 해준 선물 같은 곳이에요. 제 말에 지수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서 저는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인간적 교감과 상호 이해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놀라움, 통영에서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찾아다녔던 시간, 서울의 첨단 기술과 문화를 경험했던 순간들, 그리고 한산도에서 느꼈던 깊은 깨달음까지.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이 이 여행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세계와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CNN 본사로 향했어요. 포함한 제작팀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사무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에단, 한국은 어땠어? 좋은 소재 찾았니?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과 오해, 그리고 점차 깨닫게 된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과 한국의 첨단 기술,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적 특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특히 마이클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에단, 내 열정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자극적인 이야기야. 시청자들이 과연 동양의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가질까? 더구나 너처럼 한국 문화에 감동받은 서양인의 여정이라니. 솔직히 말해서 너무 틀에서 벗어난 것 같아. 그의 말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이 달랐어요. 이전에 저였다면 아마 타협하거나 물러섰을 테지만 한국에서 돌아온 지금의 저는 확신과 용기가 있었어요. 마이클, 나는 이 다큐멘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양 중심적인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봤어. 이순신 장군은 넬슨이나 나폴레옹만큼,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야. 그리고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야.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우리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거야. 제 말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제작팀의 막내 프로듀서인 제시카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에단의 아이디어가 신선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시청자들은 식상한 내용보다 새롭고 다양한 시각을 원하잖아요. 제시카의 지지에 힘입어 한 명, 두 명 다른 팀원들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마이클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에단.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한번 시도해보자. 하지만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해. 내 개인적인 여정과 깨달음을 중심으로 이순신과 한국의 이야기를 엮어내는 거야. 준비 과정에서 저는 수십 번 한국의 전문가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확한 정보와 진정성 있는 내용을 담아내려 노력했어요. 6개월 후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고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생소하고 낯선 이야기였지만 점차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희생정신,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발전 스토리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후로 저는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 관한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그 한 번의 한국 방문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용기를 내어 낯선 나라로 취재를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도 여전히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나라이자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와 용기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 여기까지 한국은 중국, 일본에 비해 별 볼 일 없는 나라라는 편견을 가졌다가 한국 특집 방송을 준비하며 현재는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 CNN 10년차 베테랑 프로듀서 에단 콜린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